네, 월요일 아침 한 주간의 투자 전략을 점검해보는 시간 위클리 브리핑 투자 전략. 오늘은 이성훈 연구원, 안혜아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역시나 주말 사이에 도대체 스위스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나 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모르겠다. 똑같이 뭐 진전, 뭐 건설적인 대화 이런 얘기만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일단 지난주 증시부터 좀 요약드리면 지난주에도 계속 이러한 무역 협상 기대감과 관련해서 증시가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미국이랑 영국도 이제 무역 협상 타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 주말간에 이제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속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주말 중 치러진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서 그 양국 간 이 협상 과정에서 이제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고 네. 특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점이 그간 좀 신중한 태도를 견지를 했던 중국 측에서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건설적이었고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언급했던 점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사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중에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양국 간의 전면적인 관세 철회보다는 어느 정도 뭐 품목 관세 인하나 아니면 혹은 이제 유예 정도의 내용이 좀 포함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이제 증시 관점에서는 협상 국면 자체가 좀 재개가 되고 있고 이러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 좀 반영을 하면서 증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근데 시장의 기대치가 조금 높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제 기억으로 50% 얘기가 또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80%가 적당하다라고 이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버려가지고 여기에서 오는 간극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을 때는 어떤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 더 좀 조심해야 되는 건지 혹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체크해봐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오늘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 145%의 관세가 뭐 어느 정도 내려갈지 방향성 수치 자체가 내려가는지 일단 확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 뭐 145나 50이나 80이나 사실 굉장히 큰 수치라는 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아, 그쵸. 50도 큰 거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단 증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숫자의 방향성 자체가 내려가는 걸 일단 확인하는 것 자체가 조금 먼저 체크할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중국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중국 외에도 이제는 영국을 시작으로 여타 국가들 간의 이제 협상 국면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영국과 협상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게 기존 이제 10%의 상호 관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협상을 통해서 자동차 같은 품목별 관세도 일부 인하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영국의 협상이 향후 이제 한국과의 협상이 어느 정도 벤치마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국이 미국에 이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라는 점에서는 이제 한국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조선이나 이제 에너지와 같은 이제 협력 같은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함으로써 이제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국내 이제 주요 산업에 대한 부분에 이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주요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미국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 12일 월요일에 모르겠어요. 공동 성명이라는 얘기도 있기는 하던데 그렇게까지 진짜 거창한 툴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시장이 진짜 잘했네 혹은 에이 뭐야 이거밖에 안 됐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뭔가 이런 성과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텐데 영국이 만들었잖아요. 미국과 영국의 합의가 타결됐다는 점에서 그 안에서 뭐 모르겠어요. 또 10만 대만 10%로 줄여준다. 이상한 그런 조항을 좀 두긴 뒀는데 어쨌든 자동차 관세 좀 유예해주고 철강, 알루미늄 이쪽도 이제 제로로 만들어주고 이랬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또 그런데
반도체에 있구나. 그러면 자동차 반도체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구나 정도의 시선을 일단 정리해놓고 조금 시간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관세뿐만 아니라 금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니야 연구원과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사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네. 근데도 지금 제가 10년물 국채금리 찾아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막 화들짝 놀라서 그때 막 시장 막 이렇게 불 끄려고 했던 그 시기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바라보면은 사실 관세가 완화됐으니까 그럼 물가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낮아져서 금리가 떨어지는 게 맞을 건데 네네. 최근에 어떤 금리의 급등락을 보면은 사실은 경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경기가 좀 둔화될 것 같아서 좀 하락을 했다가 그랬죠. 다시 좀 생각보다 관세가 세지 않네? 라고 하면 이제 경기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금리가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지난주에 FOMC에서 그쵸. 사실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조금 뒤로 밀어주는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금리가 다시 반등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도 지금 관세 정책이 이제서야 좀 어느 정도 협상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섣부르게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6월에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왔지만 네. 그리고 생각보다 실물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는 것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도 미 연준이 빠르게 이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시장의 기대도 6월의 금리 인하 기대에서 7월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금리도 좀 떨어졌다가 이게 아닌가 봐 이러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 뭐 미국채 금리가 이제 뭐 아래 위로 되게 급등락은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상 한 4%에서 4.4 이 레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가 난리칠 때 한 4.3 레벨과 지금 다시 4.3 레벨이 똑같아지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레인지가 좀 갇혀 있는 장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국에는 숫자는 같지만 그때랑 지금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거네요. 네네. 뉘앙스도 좀 다른 네, 거고. 맞습니다. 그때는 되게 불안한 그런 4.3이었고 지금은 어쨌든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어라고 안도하는 네. 그런 마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또 뭐 모르겠어요. 트럼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네.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점에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면 연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말씀하셨는데 끝나고 나니까 뭐 주말 사이에 발언이 뭐 엄청 쏟아졌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다 보니까 우리 의장 약간 지켜주려는 그런 의장의 어떤 스탠스를 좀 보강해주는 네네. 결국에는 관세가 뭐 인플레이션을 또 유발할 거고 경기 둔화 유발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하 할 수 없다라고 얘기들을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미 연준이 일단은 뭐 사실은 3월 FOMC 때 점도표를 통해서 연내 한 2번까지는 그래도 인하할 수 그쵸. 있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열어는 놨는데 사실 발언들을 통해서 아직은 아니야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월러 이사든 뉴욕 연은 총재든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 인플레를 좀 낮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움직일 수 없어라는 그런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5월 FOMC에서 똑같이 나타난 것 같아요. 5월 FOMC에서 사실 변화했던 거는 성명서 문구 딱 하나였거든요. 뭐 경기 고용 시장이랑 물가에 대한 불확 시장이 높아졌다. 이거 문장 하나밖에 달라진 게 없고 나머지 다 똑같았어요. 뭐 파월 의장의 발언 또한 똑같았고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모른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각에서는 조금 채권의 좀 강세론자들은 이제 5월에 곧바로 좀 시그널을 주면서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아예 뭐 어떤 해외 IB들에서는 뭐 올해 금리는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도 하고 네. 골드만삭스에서도 6월에서 7월로 넘겨놨고 그래서 지금은 좀 분위기가 이제 올해 좀 금리 인하 폭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채 10년물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아직 모르겠대라고 하면서 사실은 레인지에서 계속해서 갇혀 있는 그런 장세인 거죠. 네네. 저도 안 그래도 6월에는 한 번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요즘에 말씀하신 그 해외 IB들이나 외신들의 분위기 보니까 최소 7월 혹은 완전 연말까지 뭐 네. 밀릴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이제 투자 전략 팀에서도 6월은 힘들다라고 네. 입장이 바뀌었나요? 네, 저희도 원래는 기존에 6월과 9월이었지만 네. 사실은 실물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둔화되는 게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좀 지표를 보고 연준에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게 뭐 사실은 막 빠르게 나타나면 6월에도 금리 인하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7월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7월과 9월에 하더라도 그 폭 자체는 뭐 지난 작년과 같이 빅컷보다는 조금 그냥 25bp 베이비 스텝 정도가 단행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배경은 사실은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물가도 안정되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국면에서 약간은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정도의 베이비 스텝이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급격하게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사실 그래요. 연준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지금 금리 인하를 굳이 해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물론 관세 때문에 막 큰 위기가 왔으면 모르겠지만 실물 경기 자체는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하는데 네네. 굳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이유도 좀 없는 네네. 것 같아서 이게 점점 미뤄지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도 계속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7월 혹은 그 이후로 일단 시계를 조금 미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거는 최근에 환율이 갑자기 급락하면서 네네. 요 얘기 좀 핫했잖아요. 네네. 저는 가야 할 길로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평가를 받지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내려와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도 사실 경로상으로는 이게 2, 3분기 중에는 달러도 좀 약세를 보이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달러 환율도 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은 했고 이 정도의 가파른 강세는 좀 조금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약간은 갑작스럽죠. 네네. 네. 되게 급격하게 이뤄졌고 그 급격하게 이뤄졌던 배경에는 뭐 대만 달러의 강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맞아요. 더해지면서 좀 강해졌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방향성 자체에서는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워낙 강세가 나타났던 배경에는 그 미국과 이제 다른 국가 간의 협상 타결이 조금 더 선반영되면서 좀 가파르게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 거기에 달러의 어떤 약세 흐름 자체도 같이 더해지면서 1,300원대로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그 경로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최근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저점은 1,300원 중반대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하지만 이제 다시 한 2, 3분기를 지나면서는 다시금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들어서는 다시 1,400원 선에 올라설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배경에는 사실 2, 3분기에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물 경기가 약간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4분기 들어서는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최악은 지났을 시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도 협상 그렇죠. 과정에 있고 협상 과정이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최악이 치닫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4분기 들어서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분위기가 나타나면 다시금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연준도 더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면 달러도 더 이제 약세를 보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4분기 들어서 달러 환율도 거기에 연동돼서 다시 1,400원 선에 올라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참 그게 제일 다행인 것 같아요. 관세 때문에 뭔가 진짜 계산도 안 되고 불확실하고 뭐 제시해드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조금 완화가 되고 이제 협상 과정들에서 타결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네라는 선을 조금씩 그려낼 수 있다는 네. 게 참 많이 분위기가 참 달라졌구나라는 긍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채권 시장에서 체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저희는 지금 경기 침체를 가정하지 않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지 그게 가장 저희 전망의 큰 리스크일 것 같아요. 침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실물 경기가 어떻게 급격하게 둔화될지는 사실 저희도 아직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실물 경기가 어느 정도로 하강되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연준이 또 작년에 보면은 실업률 살짝 올라가면서 바로 B컷 인하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만약에 지금 과정에서도 고용은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과정은 맞기 때문에 고용이 어느 정도 둔화되면은
만약에 연준이 뭐 작년처럼 B컷 인하를 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시장 금리의 어떤 방향성도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제 완만하게 하락한 다음에 다시금 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라면 연준의 금리 인하 폭 자체도 좀 더 커질 수 있어서 금리 하락 속도도 좀 더 가팔라질 수 있고 저희는 지금의 어떤 하단이라는 지점을 한 3.8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만약 경기 침체까지 가게 되면은 3.8을 훨씬 하회하는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어서 그 레벨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급 요인이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우리나라 수급 요인이 있고 미국 쪽의 수급 요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이 이제 후보가 확정되면서 대선 장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쵸. 대선 이후에 만약에 이제 민주당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면 약간 채권 시장 공급 우위의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35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고 네. 이미 한 차례 추경이 있었고 만약 대선 이후에도 좀 추가적인 또 추경이 있게 된다라면 하반기 들어서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 조금 공급이 많아지면서 그 부분들이 금리를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쪽에 부채 한도 협상이 있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베센트財務장관이 7월 말까지는 부채 한도 협상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그게 다 이렇게 한도 협상이 되지 않는다라면 약간의 이제 그 최근에 뭐 트럼프의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미국채에 대한 뭐 신뢰도 저하,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 저하 이런 것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라면 또 다시 약간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그런 미국 자산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7월까지 어떤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첫 번째 관세 정책 뭐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여전히 145% 일단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정말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채권 시장은 항상 그 수급 이슈가 좀 있습니다. 국내에도 빅 이벤트가 있고 해외 특히 미국에도 이제 또 부채 한도 협상 참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네요. 이런 얘기들이 또 있으니까 천천히 그런 부분들 짚어가면서 어쨌든 방향성은 조금씩 내려올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를 가끔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 정도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 다시 좀 더 돌아와서 오늘도 코스피 지수 뭐 긍정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600선을 트라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압도적으로 2,600선까지 올라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업종 두 개만 꼽으면 조선방산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뭐 연초 이후 주요 이제 조선, 방산 각각 5개 기업의 평균 주가 수익률을 좀 한번 봤는데요. 네네. 조선이 거의 50% 오르고 방산이 올해 이제 거의 120% 정도 올랐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이게 사실 그 주도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선 방산은 중장기적으로 그 지위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이게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올랐던 게 그 연초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면 이게 실적 시즌에 이 기대감이 실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한번 2차 랠리로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 시즌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격 부담에 좀 노출된 상황이고 그쵸. 이게 사실 향후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상반기에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팽배해졌을 때 이들로 이제 좀 약간 방어적인 관점에서도 조금 자금이 쏠렸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는 좀 이제 협상과 관련된 기대감이 좀 부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약간의 자금의 로테이션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러한 이제 업종에서 좀 수익을 봤다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함으로써 좀 덜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덜어내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뭐 이제 이외에 주목해볼 만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 당연히 일단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업종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쵸. 뭐 중소형주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AI와 관련된 업종인데 사실 계속 언급을 해왔다시피 대선이랑 이제 자본시장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된 공약들이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인가요? 뭐 이제 건설, 그러니까 금융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돼 있고 또 이제 추경과 관련된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이제 건설이나 내수 쪽과 관련된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중국 관련 소비 테마주도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관점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내수 부양 촉진 정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이제 화장품이나 엔터
카지노 레저와 같은 부분의 업종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뭔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이 지나가면 내수 부양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수주, 뭐 혹은 건설주 이런 쪽을 중국 테마까지 확장해서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다. 조선방산에 혹시 너무 크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 그래도 제가 대선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지난주 금요일인가 이 대선 관련 리포트가 되게 긴 게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리포트를 저희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으로 체크 포인트 좀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대선 관점에서 제일 주목해 볼 만한 테마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 PBR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사실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밸류업 패러다임이 사실 약간 기업의 자율성, 좀 자율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해라라는 자율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최근에 이제 뭐 민주당 후보 측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 뭐 공약들만 보더라도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아니면 이제 상속세 증여세 개선, 아니면 이제 뭐 상법 개정과 같이 이게 패러다임이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에서 좀 강제성으로 조금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게 뭐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이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증권주가 굉장히 조금 주가가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러게요. 증권 기업들이 사실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책을 조금 반영을 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난 4번의 대선을 전후로 저 PBR주의 성과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로 대선 전후로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추세를 보였었습니다. 요즘 그 지주사 관련주도 꽤 괜찮던데. 네, 그것도 맞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지주사도 마찬가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러네.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지주사잖아요. 네. 그리고 이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맞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주사나 뭐 이제 증권주에 대한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대선 전까지는 계속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PBR 기업들, PBR 좀 높이려면 기업 물론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기업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자율에 좀 맡기다가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조금 더 강제성을 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노리시는 분들은 다시 우리가 뭐였죠? 그 금융주 무슨 정책이었죠? 어떤 정책 말씀하세요? 전 정부에서 열었던 정책이 뭐였죠?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밸류업. 이 이름도 까먹었어요. 제가 너무 전 정부를 지워버렸나? 밸류업을 이제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분명히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그 타겟팅이 됐던 업종들이 앞으로 다시 빛을 볼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일정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할까요? 이번 주에 또 경제 지표나 이런 게 또 많더라고요. 네, 이번 주 일단 미국 CPI랑 PPI 물가 지표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소매 판매와 같은 이제 실물 지표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실물 지표나 이제 물가 지표 같은 게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경로와 관련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랑, 그리고 또 연준 위원 발언들도 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부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또 안희아 연구원이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진짜 유발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물가 지표나 소매 판매나 뭐 이런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준 위원들이 지금 완전히 막 말이 트였습니다. 진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증시에서는 역시나 대선 관련주들, 저 PBR 관련주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이번 주에 주요 체크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